요즘 제가 그리는 이 정물 시리즈들은 캠프 스토리인데요. 전부 다 제가 이렇게 직접 보고 그리는 정물들이에요. 이 여기 나오는 가방들은 제가 뭐 캠핑을 많이 다녔으니까 캠핑도 많이 다니지만 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또 수집을 했던 여러 가지 정물들이 많거든요. 이 많은 정물들을 그린다 하면서도 계속 미뤄왔던 것들인데 요새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이제 캠프 스토리로 하는데 이 주로 밀리터리용이 많기 때문에 원래 캠핑 용구들이 거의 그 야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군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이 가방은 이 소가죽 가방인데 실제로 이 군인들, 스위스 군인들이 쓰던 가방이에요. 그 소가죽을 그대로 그 가방을 만들어 가지고 자연미가 넘치고 또 특이하죠. 이게 1943년인가에 그 만든 것들인데,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때 쓰던 물건들이죠. 이 캠핑을 좋아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수집품도 생기고 또 선물도 주고 받고 하는데, 저는 주로 이제 그림을 그리니까 이거를 그림 그릴 때 꼭 그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속 어떤 뭐 스케치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늘 생각을 했던 그 정물들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주로 요새 그리는 정물들은 거의 위에서 내려다본 그 부관법을 쓰고 있는데, 이 부관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중에서 부양하듯이 이렇게 떠 있는 그런 상태를 그리는 거죠. 제가 이제 블러썸 시리즈 항아리 그릴 때 그런 방법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 정물들도 그 정밀묘사 수채화를 하되 좀 하늘에 띄워서 본 것처럼 그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나름 그 차별화를 두려고 하는 거죠. 지금 예상 작업 시간은 이틀이었는데 벌써 3일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이 세밀 수채화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요 작업들은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만 하고 딴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여지없이 4시간을 했는데 지금 3일째예요. 그러니까 벌써 한 13시간, 14시간 정도 그린 건데, 이 세밀 수채화의 뭐 가장 큰 그 방법은 스케치를 잘 하는 거예요. 꼼꼼하게. 그리고 크기도 실제 크기로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또 좀 작아진다거나 커지면은 또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 와트만지 RC인데 그 크기 안에 최대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실제 크기를 그리고 있거든요. 그 스케치만 하는데도 거의 뭐 2시간 가까이 걸린 것 같아요. 원래 이 세밀 묘사를 하려면 이 스케치를 잘해야 되거든요. 뭐 스케치가 거의 이 그림의 영향에 거의 70-80%를 차지한다고 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스케치를 하면서 뭐 자주 정물을 보고 또 그 부분을 다시 또 생각해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은 털이 많이 있는 그런 가방이기 때문에 털을 위주로 그릴 거예요. 일단은 이 바탕을 좀 이렇게 좀 칠해주고 넓은 붓으로 살짝만 칠해주고 마치 또 담채화 하듯이 그렇게 작업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뭐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이 정성을 들여도 누가 알아줄까 이런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그냥 정성을 다 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도로 제가 좀 흡족한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해볼 생각이거든요. 이 조명이 왜 이러지? 번쩍번쩍하네. 잠깐만요. 조금만 참으시면은 이제 금방 없어질 거예요. 제가 무슨 이 조명들을 다 만졌는데 이 녹화된 거는 이제 없어졌나요? 이 세밀화를 이 네이버나 이런 데 이제 검색해서 찾아보면은 소형의 기계적인 회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것도 참.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세밀화 같은 경우는 자세히 그린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 가늘게 그린다 이런 그런 의미도 조금 있거든요. 초상화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작잖아요, 원래 크기가. 근데 그것도 이제 10세기 초나 그때부터 이제 이 시작을 했는데 19세기 중엽까지 유럽에서 많이 유행이 됐죠. 근데 보통 이제 안료나 그런 것들을 써가지고 상아, 양피지 등에 그리다가 나중에는 캔버스에 많이 그리는데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거는 이제 수채화예요. 수채는 우리 동양에서 많이 쓰니까 우리 동양은 유화를 거의 안 했었잖아요. 거의 이제 물을 이용한 그런 먹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그림을 많이 그렸었죠.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남정화, 북정화 이런 식으로 갈려서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근데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밀화는 오스만 터키, 오스만 제국에서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죠. 그리고 이슬람 쪽에서도 좀 유행을 했었고, 서유럽 쪽에서는 이제 성경이라든가 이런데 어떤 부수적인 어떤 설명이라든가 이런 쪽을 얘기할 때 많이 제작되었죠. 아무튼 이런 이 약간 미니라고 얘기해야 될까? 미니 아트라고 원래 정확한 발음으로는 미니 아르띠르라고 얘기하든가 그런 것 같아요. 미니 아띠르 약간 불어 같기도 한데 불어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13세기 경에는 프랑스와 영국으로 이제 활발하게 퍼졌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불화가 대표적인 세밀화죠. 근데 이제 뭘 보고 그린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역시 어떤 종교적인 내용이죠. 불교를 어떤 상징적인 것들을 많이 그렸죠. 부처님이라든가 어떤 보살들, 여러 가지 설법에 나오는 풍경들, 그다음에 그런 이야기거리들을 이제 사파로 그린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죠.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세밀화로 그린 오스만 터키 제국의 이제 그런 세밀화를 본다거나, 아니면은 네덜란드의 반 아이크 형제들이 그렸던 초상화 얼굴들 보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그렸죠. 그게 1345년경이니까 12세기, 13세기에 아주 활발히 이제 시작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주 자세하게 그리는 이 세밀화는 조금 이 중세시대 이후로 16세기, 17세기 거쳐가지고 이제 사진처럼 자세히 그리는 그런 그림들이 점점 발전을 하죠.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다음에 미켈란젤로, 뭐 그런 사람들, 특히 또 이제 까라바조가 아주 뭐 잘 그린 거로 유명한데, 거의 그 얼굴을 그린 걸 보면은 굉장히 세밀화로 그렸죠. 그 세밀화는 가늘게 그린다기보다는 좀 약간 좀 자세히 그린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되다가, 요즘 와서는 이제 세밀화를 뭐 정밀 묘사 하듯이 그린다, 이런 뜻으로 이제 좀 약간 좀 다시 그 정립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리는 거는 수채화, 특히 이제 1호나 2호 붓을 이용해 가지고 그리는 세필화거든요. 제가 쓰는 세필화는 이제 가늘 세자, 가는 붓으로 그리는 그림을 얘기하죠. 뭐 이거를 이제 보통 보면은 3D 그 화법으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요새 꽤 많거든요. 거기는 뭐 마카도 쓰고 포스터 컬러도 쓰고, 그다음에 뭐 잉크도 쓰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이제 그런 영향은 약간 디자인적인 성향에서 이제 많이 그 하는 기법들이거든요. 그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광고 같은 거 할 때 약간 그 이 세밀화를 과장되게 표현을 해가지고, 요새 우리 그 이 시각 디자인과라든가 이런데 입시 시험에 그런 구성 같은 걸 볼 때 그 많이 표현하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근데 이제 제가 그리는 세밀화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그린다 라는 의미로, 제가 그 좀 약간 요새 공부할 것도 있고 좀 탐구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같이 즐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한 주제를 가지고, 한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경우가 영상으로 많이 제작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세밀화의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제작 과정을 계속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여러분들도 참고하실 만한 게 좀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초보자 선생님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중간 과정, 그 다음에 끝은 어떤 식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그 보실 수가 있는 건데요. 보통 이제 서양화 기법 그 쓰시는 분들 중에선 한쪽서부터 시작해갖고 쭉 이렇게 계속 그 세밀화로 나가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특히 인물화 같은, 극사실 같은 그림을 그리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도 많이 표현하는데, 저는 배우기를 좀 약간 좌충우돌, 좌측, 우측, 뭐 가운데, 중간면 막 그 닥치는 대로 막 그런 거를 그리거든요. 왜 그런 기법을 저는 쓰냐면은, 이 특히 이제 좀 큰 그림을 그릴 때는 이 가까이서 보면은 잘 몰라요. 그래서 뒤로 물러나 가지고 좀 이렇게 자주 보는 편인데, 그래서 저 부분에는 어떤 컬러가 좀 더 들어가면 좋겠다, 또 저 부분은 조금 더 밀도 있게 표현을 해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상화처럼 이렇게 계속 꾸며나가는 그런 거는 좀 뭐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이제 사실적인 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 묘사를 할 때는 또 그런 게 좀 필요해요. 좀 멀리서 보고 어떻게 변하나 이런 것도 좀 보고, 전체적인 그 포맷은 어떻게 나오는가 이런 것도 좀 볼 겸 해가지고, 저는 좌측 그렸다, 우측 그렸다, 가운데 그렸다, 이렇게 수시로 계속 바꾸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우러지는 게 어떤 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좀 느끼면서 이렇게 그려 나가고 있거든요. 잠깐 쉬겠습니다. 저는 이란 쪽이나 이런 실크로드 쪽을 따라서 여행해 본 적은 없지만, 그 이란의 그 실크로드 그쪽 주변에, 그러니까 거기 이란 쪽도 이제 마찬가지로 뭐 터키라든가 이란이라든가 이런 이슬람 문화권에도 이런 그
이런 세밀화 같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 세밀화를 다른 의미로 또 이렇게 찾아보면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놨냐면은 사전에 그 세밀한 묘법으로 제작한 소형의 그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16세기의 영국에서는 그 메달 같은데 초상화, 그러니까 이 메달 속에 들어가는 뭐 이런 초상화 이런 거, 그다음에 카드 그림, 그다음에 18세기의 그 로코코 그 장식용, 주로 이제 여성 장식용 그런 데다가 뭐 그런 장식 용구에다가 그렸던 그림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미니어처 이런 의미로 그 많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은 사파나 장식화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뭐 우리가 흔히 쓰는 세밀화는 약간 그 뭐라 그럴까, 그 오스만 터키 제국의 그런 세밀화, 그러니까 좀 약간 작게 그려가지고 약간 그 라틴어 같은 경우에 이제 미니멈, 불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용이라고 하거든요. 작고 귀여운 그런 그림들을 갖다가 작게 그려서 소화상처럼 이렇게 그리는 거를 이렇게 그 미세한 세밀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검색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세밀화를 왜 사람들은 어떤 의미로 쓰고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오전에 좀 공부를 좀 해봤거든요. 요새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세밀화 공모전 같은 것도 생겨서 뭐 그런 데서 이렇게 그 출품해가지고 뭐 상을 받아서 활동하는 작가들도 꽤 있더라고요. 이 보통 이제 우리 문구점 큰 데 가보면은 그 세밀화로 그린 동식물 뭐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아까 제가 사전에서 찾아냈던 그런 말들하고 비슷한 거죠. 어떤 장식적인 어떤 설명이라든가 귀엽고 이렇게 우리가 이 어떤 이 식물 표본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게 많거든요. 그 세밀하게 그린 그림들이. 근데 그런 거를 공모전을 통해서 그런 이 어떤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보통 이제 그림으로 그 관찰을 통해서 생물의 모습 같은 거, 구조 같은 거 이런 거를 이렇게 그리는 그런 그 분들은 뭐 사실 그 어떤 그 과학적인 그런 데서도 꽤 있어요. 뭐 해부학을 할 때도 우리가 뭐 그렇게 그리거든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 보면은 해부학을 하면서 뭐 신경, 뼈 그런 거를 많이 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많이 이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그 곤충, 식물, 동물 뭐 그런 거, 물고기, 파충류, 양서류 뭐 이런 것들을 그릴 때 많이 이용을 하지요. 그 우리나라에서 저도 이제 그런 책을 가지고 있지만 그 어린이 동물 도감 같은 거 이런 거 굉장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물 세밀화가 사실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그 뭐 책으로도 발간돼 가지고 이게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이 뭐 사랑을 좀 많이 받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세밀화를 가지고 이 회화로서 어떤 예술로서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뭐 굳이 사진 뭐 그 찍어서 해결할 수 있는데 뭐하러 그림을 그런 식으로 그리느냐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이 선에는 생각보다 생각을 많이 유추해낼 수 있는 아름다움이 또 있어요. 가는 선, 굵은 선, 뭉개지는 선 뭐 이렇듯이 그 어떤 여러 개의 단계를 나타내는 그 어떤 이 수제적인 그런 맛이 좀 있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어떤 그 편안함하고 뭐 그런 즐거움이 좀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림으로 그리는 거죠. 이 사진은 보통 이제 정밀 사진이라든가 이런 그런 거가 있긴 있는데 보통 이제 좀 뭉뚱그려서
뭐 선명하게 나오긴 하죠. 하지만은 그 좀 더 극사실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나중에는 글쎄요, 서로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뭐라고 극명하게 얘기하진 못하겠지만, 아무튼 이 많은 이 팬층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세미라 쪽도. 우리나라에는 이제 극사실 작가라고 해가지고 뭐 꽤 유명하신 분들도 있어요. 뭐 고영훈 작가라든가, 그다음에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나, 이석주 선생님이신가, 기차 그리고 구름도 그리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도 그쪽에 굉장히 잘 그리시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젊으신 분 중에서도 이렇게 인체 아니면 동물의 내장 뭐 이런 그런 것도 그리는 이진주 씨인가? 그분도 상당한 어떤 매력 있는 세미라를 그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듯이 어떤 예술로서도 충분히 이렇게 좀 재밌게 표현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또 제가 아는 어떤 여성 작가분 중에서는 새만 그리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듯이 이제 다방면에 다양한 소재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유심히 이제 어떤 이런 이 세필로, 세미라로 그리는 작가들을 잘 찾아보시면은 상당한 어떤 매력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책을 주제로 해서 책의 표지처럼 그리는 서유라 작가, 뭐 이런 작가들도 상당히 경지에 올라와 있는 그런 작가들이죠. 아무튼 오늘 이렇게 제가 그리는 거는 이제 약간 캠프라고 그랬잖아요. 캠프 스토리라고 했는데, 저는 스토리를 집어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스토리를 집어 넣을 때 제가 갖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은, 지금 저 PK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악 등반용으로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근데 저거는 프랑스에서 2차 세계대전 때 실제로 군인들이 사용하던, 거기도 피레네 산맥도 있고, 그다음에 몽블랑도 있고, 여러 가지 산악이 좀 있거든요. 프랑스는 거의 이 평지가 많지만은 높은 산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 이제 오스트리아나 스위스 이런 데는 이 군인들이 이 산악병이라고 해가지고 좀 따로 좀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산림감시원 이런 거로 출발을 한 거죠, 사실은. 스웨덴도 가면은 그런 산악병들이 있어요. 그래서 산악병들이 쓰던 어떤 이런 캠핑 장비들, 그다음에 그런 군용 장비들 보면은 굉장히 독특하게 만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독특한 게 있는데, 조선시대에도 물병 같은 거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물컵 같은 거. 물론 제가 다 그릴 거지만은, 그래서 저는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민속품을 보고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전쟁을 갖다가 굳이 많은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저도 이제 전후 세대 부모님을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전쟁을 겪으셨지만은, 저는 이제 부모님 밑에서 자랐으니까, 저도 지난번 배낭을 그릴 때 제가 고향이 파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군용용품을 많이 보면서 자라온 세대거든요. 또 이제 거기서 이제 눈을 좀 더 넓혀가지고 이 다른 나라 이런 캠핑 장비들, 군인들은 또 어떤 물품을 썼을까 이런 거에도 좀 관심이 좀 많았거든요. 그런 거를 좀 한번 풀어보자 해가지고 제가 이 스토리를 지금 짜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작년에는 전시회를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군용 텐트에다가 여성 립스틱으로 사실화를 그렸는데, 의외죠. 군용 텐트에 립스틱. 제가 립스틱 그림을 이 코로나 유행할 때 시작해가지고 전시회도 했었거든요. 주로 인물을 그리고 동물을 많이 그렸었지만,
이번에는 어떤 이런 사물 이런 거를 좀 스토리로 잡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제작하고 있어요. 언제 전시회를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 몇 개를 그리다 보면은 어떤 또 나름대로의 제 스토리 컨셉이 잡힐 것 같아가지고 요새 그 유튜브 영상도 찍을 겸 계속 이제 제가 작업을 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 도중에 이제 잠깐 딴 생각을 하느라 이제 잠깐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이란 쪽이나 이런 데는 가보지 못했지만 뭐 아제르바이잔이라든가 뭐 아무튼 이슬람 공화국 이란 쪽 뭐 이쪽에 그 어떤 세미라 같은 걸 보면은 상당히 매력이 있거든요. 지금 뭐 오전에 인터넷에서 본 그 세미라들은 이야기거리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우리나라는 이제 고려 불화가 있으니까 뭐 고구려 고분벽화에도 그 여러 가지 복식이라든가 이런 걸 알아볼 수 있는 이런 행렬도라든가 뭐 아니면 사냥을 하는 그런 모습들 뭐 그런 거를 볼 수 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어떤 그 시대의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컨셉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그려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저나 구독자 선생님들이 그리는 세계는 아마 차이가 많이 있겠죠. 제가 왜 이런 그림들을 자꾸 이제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께 보여드리냐면은 제가 하는 거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면서 어떤 구독자 선생님들도 컨셉을 잡아 나가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수채화를 배우고 뭐 그림을 하다 보면은 거의 비슷해지거든요. 뭐 정물을 그리면은 뭐 사과, 귤, 배 뭐 이런 거를 그린다거나 병 이런 거를 계속 그리다 보면 시간이 계속 흘러가죠. 또 풍경도 마찬가지잖아요. 풍경도 어디 뭐 산과 강과 이런 데 가가지고 어떤 뭐 유적지 같은 걸 그린다거나 좀 그러는데 한정돼 있죠. 그렇게 해서는 자기 스토리를 잡아나가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너무 보편화되기 십상이죠. 비슷해진다는 얘기죠. 그 비슷해지지 않고 자기 스토리를 끌어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예로 그림을 전혀 배운 적이 없던 어떤 일본의 한 할머니가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움직이질 못하고 방구석에만 있는 거죠. 말하자면은 멀리 못 가고. 그런데 그 한쪽 창문을 열면은 그 마을 사람들이 계절마다 다르게 일하는 모습을 계속 보는 거예요. 가령 이 도화밭, 복숭아밭이 있으면 복숭아를 전지하는 모습이라든가 매화밭에 그 매화꽃을 전지하는 모습 이런 게 이제 그 산 중턱에 그 할머니 집이 있었는데 그런 게 이렇게 보이니까 아 저거를 한번 내가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모습을 그린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어눌하게 시작을 했지만은 나중에는 나름 그 소박하지만 예쁜 그런 누구나 봐도 아유 참 예쁘다라는 그런 그림들을 남겼거든요. 그 나중에는 굉장히 유명해지셨어요. 저도 이제 어떤 책에서 읽은 거라 그 이름 같은 거는 지금 자세히 기억은 못하지만 뭐 그 스토리는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3세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렇듯이 그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 스토리를 마을이라는 스토리 거기 플러스 자연 그 다음에 그 어떤 생명력, 노동 이런 거를 다 거기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방 안에 앉아가지고.
그러면서 스토리를 짜가 나가는 거죠. 그 봄이 되면 꽃이 피고 또 꽃이 피면은 새도 찾아오고 또 이 꽃이 지면은 계속 그 열매를 만들어 가는 그 나무들 뭐 그런 거 볼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멀리 나가지 않아도 가까이에서 그런 거를 생각해내서 이렇게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 나간다는 거는 굉장히 재미있는 발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스토리를 짠다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거든요. 전부. 뭐 흔히 어떤 그 제 친구분 중에 뭐 미국에 사시는 제 친구 한 분은 그 아이들 표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자기가 여행을 가면 여행지의 어떤 풍경 이런 걸 자꾸 남겨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마치 만화 그리듯이 뭐 정규 교육을 받질 못했으니까 만화 그리듯이 그렸는데 상당히 개성 있고 재밌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생겨가지고 나도 잘 그려봐야지 해서 어떤 아카데믹도 나가고 어떤 뭐 가서 배우기 시작했는데 문화센터 같은 데죠. 가서 배우기 시작했는데 배우는 순간 자꾸 그 그림 풍이 보편화가 되는 거야. 남들하고 비슷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그 소박했던 맛, 처음에 시작했던 그런 맛이 점점 없어지면서 그냥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피드백을 해달라고 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점점 배우면 배울수록 틀리는 부분이 더 많이 보이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꾸 배운다는 거는 그 어떤 페스펙티브나 뭐 구도 이런 걸 자꾸 그 인지하게 되거든요. 그런 걸 되뇌이게 되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도 받고 하다 보니까 비슷비슷해지는 거예요. 이 정규 교육, 대학 교육을 미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그런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보편화되어 있는 것에서 자기 자신을 거꾸로 찾아 나가죠. 오히려. 근데 나이 들어서 이렇게 그림 그리시는 분은 그런 시간이 없다고, 그런 여유가. 그러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재미없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아까 자꾸 이제 내가 그 이슬람 문화권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저는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쪽의 세미나를 두 눈으로 보고 싶어가지고 우리 고려 불화하고 뭐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가 이런 것도 좀 보고 싶고 그렇거든요. 특히 뭐 그 궁전에 걸려 있는 그 이란 그 무슨 궁전이든가 뭐 거의 걸려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좀 보고 싶고 그래서 뭐 예전엔 여행을 그냥 맘만 먹으면 가는데 요즘은 좀 뜸하긴 한데 그래도 가보고 싶습니다. 그런 데를 이스탄불도 다시 가서 그 세미나를 보고 싶고 아무튼 우즈베키스탄도 그런 세미나가 많다고 해요. 뭐 이렇게 그쪽에 무슨 어떤 그 실크로드의 어떤 그런 그 유적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좀 탐방해 보고 싶고 늘 뭐 그런 거는 다 욕심이죠 사실은. 그게 그 우리 옛날 스승님들 말씀대로 정말 떠나는 자만이 진정한 방랑자다.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방랑자가 아니고 여행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을 너무 세우다 보면은 사실 못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좀 안타깝긴 한데 다시 요즘 이제 뭐 코로나가 풀렸으니까 뭐 세계 여행을 이제 많이들 나가죠. 근데 그건 이제 말하자면 체력도 있어야 되는 건데 아무튼 여러분들 많은 생각을 이렇게 하시면서 자기 스토리를 짜 나가 보시는 거는 제가 계속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
제가 두서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뭐 아까 했던 말을 또 다시 되뇌이고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오늘도 제가 교환을 딱 짜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늘 그렇죠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양념 있는 말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고요. 또 이렇게 또 자기한테 도움되는 이야기거리가 있으면은 또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고요. 아무튼 이 그 서양 쪽의 어떤 세밀화는 주로 이제 유화나 이런 그런 기록화, 그다음에 뭐 그런 것 쪽으로 나타나지만은 이 동양의 세밀화는 조금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세밀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여행도 갈망하고 있고 그런 거예요. 뭐 우즈베키스탄에도 그런 게 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동양 쪽에서는 오히려 이 어떤 이 설화라든가 어떤 그런 스토리, 그 이야기거리를 주제로 해서 그림을 그린 나라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걸 보고 싶은 거죠. 우리도 뭐 이렇게 조선 시대에도 그 물론 그 강화 사고에서 그게 무슨 식민양요인가요? 그 프랑스가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 문화재를 약탈해 갔잖아요. 그때 뭐 이 정조 대왕 그 행렬도 같은 거 이런 거를 지금 그 프랑스가 가지고 있다고요. 그때 약탈해 간 문화재가. 그 지난번에 우리 고속철도 그거 그 계약하면서 한 권을 뭐 영구 반환식으로 뭐 이렇게 임대식으로 우리한테 반환한 거 한 권이 있는데 그거 말고도 꽤 있거든요, 프랑스에. 물론 합법적인 방법으로 가져나간 것들도 있지만 뭐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조선 시대에도 보면은 그 이 행렬도 같은 거 그린 거 보면 굉장히 세밀하거든요. 그 사람들의 표정 뭐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이 세필화를 하다 보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여러분들 옛 그 이 조선 시대 그림을 보면은요. 뭐 안견 그림도 마찬가지고 김홍도 신윤복 할 거 없이 그 세필선들을 엄청 잘 썼거든요. 그 마치 그 가는 털 하나에 의존해서 먹을 묻혀가지고 그 세밀화를 굉장히 많이 그렸다고요. 우리 조선 시대에도 그 간송미술관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작은 화첩에 그려져 있는 그 그림들을 보면은 생각보다 세필을 굉장히 잘 썼어요. 우리 그 조선 시대에도. 그때는 뭐 이렇게 핸드폰이라든가 TV, 뭐 인터넷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눈들이 엄청 좋았겠죠. 그래서 그런지 그 어떤 그 세필선을 엄청 잘 썼어요, 진짜. 저는 박물관에 가면은 주로 그 화첩을 많이 보거든요. 그 화첩의 그 작은 선을 찾기 위해 가지고 그 세필선을 찾기 위해서 그런 걸 많이 봐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지금 제가 세밀화를 그릴 때 이렇게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 세필 쓰는 게.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이 그리고 있는 이 가방에 이 세필 선들, 특히 털 같은 거 그릴 때 붓을 1호짜리, 2호짜리 붓을 이번 한 번 쓰면은 거의 저거는 딴 용도로 쓰거든요. 버리지는 않고요. 뭐 다른 거 초벌 칠할 때 쓴다거나 이렇게 하고 중간 정도 넘어가면은 새 붓으로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 그림 그릴 때마다 새 붓을 2개 정도는 쓰거든요. 주로 이제 1호짜리, 2호짜리 붓들은 자주 갈아주거든요. 근데 이 붓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붓이 진짜 좋습니다. 값도 싸고. 프랑스나 이탈리아 가면은요, 이 붓 엄청 비쌉니다. 지금 이 우리나라 이 작은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이 붓들은요, 여러분들 행복하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활용하셔야 된다고. 이 동양화 붓도 1호 붓 굉장히 좋습니다. 그 동물 털로 만든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뭐 쪽제비털, 뭐 양모는 이제 하얀색으로 백붓을 많이 만들지만 이 단비털, 뭐 쪽제비털 이런 것들은 또 다르거든요. 이 붓 중에 가장 좋은 가는 세필 붓은 뭐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 저도 써봤지만은 아이들 태어나가지고 베낸 머리 있잖아요. 그 나중에 한번 깎아주잖아요. 베낸 머리를. 그거를 얻기 위해서 또 노력하시는 그런 그 어떤 동양화하시는 분들을 봤는데 저도 그걸 써보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그 베낸 머리, 그 머리털이. 그거를 직접 자기가 붓을 만들 수 있거든요. 뭐 웬만큼 만들다 보면은 만들어져요. 사실은 그런 것들은. 이 붓을 가장 애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추사 김정이죠. 그 금석학의 대가이면서 또 추사체라는 글씨체를 만들어낸 사람인데 그분은 붓을 정말 만들어 쓰기도 많이 만들었었지만 그 붓의 장인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러잖아요. 붓 잘 만드는 사람들. 예전에 실력 없으면 재료 탓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재료 탓도 할 때는 해야 돼요. 그 다 낡은 붓, 끄트머리가 다 망가진 붓들로 이런 세밀화를 하게 되면은요 절대로 또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대문 시장 가면은요 이 붓을 한 주먹씩 사온다고. 보통 이제 한 500원, 600원, 비싼 건 한 2,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걸 잔뜩 사가지고 그 요소 활용할 때마다 이렇게 다르게 활용을 하거든요. 그 주로 썼던 붓들은 이렇게 뭐 통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보관을 해가면서 또 오늘 새로 시작한 붓은 또 딴 쪽에다 보관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적재적소에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보통 보면 유튜브 영상 보면은 이 뭐 수채화 붓 종류 뭐 이렇게 하고 나오는 영상들이 있는데 그 붓 가지고는 세밀화 그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두리뭉실한 그림은 그릴 수 있어요. 오히려 연필로 세밀화하는 게 더 자세히 그릴 수가 있죠, 사실은. 그리고 해외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펜이라든가 이런 걸 도구를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은 우리 동양 사람들, 동양 화가들한테 가장 세밀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역시 붓밖에 없어요. 뭐 붓으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느다란 붓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그 제가 말씀드린 이 붓을 좀 바꿔가면서 써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좀 이 그리는 모습을 더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일부러 좀 천천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 저런 식으로 계속 칠해 나가는구나 라는 거. 물론 이 제가 쓰는 방법 중에 지금 저 이 피켈 같은 거 그릴 때 손잡이 같은 거 굉장히 상처가 심하거든요. 뭐 산을 다니면은 저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럴 때 그 상처난 부위들을 표현하는 거 저런 거 유심히 보시기 바라고요. 그 콘트라스트를 어떤 식으로 찍어 나가고 있나. 그리고 저는 저 세필선을 쓸 때 쭉 그리는 게 아니라 점점점점점점점 하면서 이렇게 좀 빠른 속도로 점을 찍어 나가는 그런 그 어떤 그런 필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좀 약간 문지르는 듯한 듯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필법들은 이제 주로 손을 빨리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1호 붓이나 2호 붓 같은 거 쓰실 때 둥근 붓이죠. 1호 붓을 평붓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나라는 그 이 손재주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뭐 이 요즘은 이제 칼리그래피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이 네일 아트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저런 세필붓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 이 손이 정말 섬세해야 저런 붓을 다룰 수 있거든요. 근데
저게 하루아침에 금방 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통 화가들도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이 손을 푸는 기간이 좀 있어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도 한 이렇게 그림을 시작해 가지고 한 열흘 정도 이렇게 숙달이 되게 좀 계속 움직여야 이게 잘 움직여지거든요. 물론 스트레칭도 많이 해야 되지만 그 바로 시작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흔히들 우리 선배들은, 그다음에 우리 스승님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발심이 어렵다. 마음을 먹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한번 마음을 먹어서 작업을 시작하면은요, 그 기세를 몰아가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한 달, 두 달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이 손이 확실히 그렇게 유려해지죠, 선들이.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해야 된다고요. 계속해서. 뭐 여행을 다녀온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어디 놀러 갔다 온다거나 그러면 당분간 그림 못 그려요. 적어도 2, 3일 정도는 그림 못 그립니다. 그 발심을 하기가 어렵고 또 손이 그게 잘 안 따라주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달인이 된 사람들은 금방 뭐 몇 시간만 또 하면 손이 풀리거든요. 그 우리 피아노 치시는 음악가 선생님들은 진짜 이 매일 연습 안 하면은요, 진짜 그거 못 친다고. 우리 앞집에 아주 유명한 그 피아니스트가 사는데, 그 박재홍 씨라고 아주 서울예고 나왔는데 해외 콩쿠르에서도 상도 많이 받고 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늘 그 피아노 소리 자주 들었거든요. 요즘은 뭐 이제 해외 출장이나 어떤 공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집에 붙어 있는 시간이 없었지만, 그 어릴 때 그 피아노 연습을 진짜 피눈물 나게 한 친구예요, 그 친구는. 그 처음에는 누가 또 피아노 연습을 하나 보다 그랬는데, 그 친구가 거기서 그렇게 세계적인 친구가 될 줄은 몰랐죠.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프로들도 그렇게 연습을 하는데, 뭐 지금 시작하신 아마추어 선생님들이나 뭐 취미로 뭐 좀 해보겠다고 뭐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발심하기가 어렵다고, 시작을 탁 하고 하기가 어렵다고요. 하지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시작을 하면은 이거 중간이 있겠지만은 끝은 또 보이겠죠. 언젠가는 이렇게 손이 잘 돌아가서 훌륭한 작업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가끔 이제 예전에 그 화실 같은데 친구들 화실에 요즘은 뭐 아예 오라 그래도 안 가지만은 이 화실 구경을 가면은 그 디자인 과 들어가려고 하는 학생들의 그림을 유심히 제가 많이 봐요. 왜냐면 이 회화하는 사람, 이런 풍경화나 정물화, 그다음에 이런 상상화, 뭐 모든 그 분야를 하는 회화하는 사람들은요, 잘 못 느끼는 게 있다니까. 그 디자인하는 사람보다. 그거는 뭐냐면 디자인하는 학생들이나 디자인 그 프로들은요, 발색을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그 발색이 뭐냐면은 이 종이나 이렇게 화면에 탁 묻어나는 색깔, 거기서 한 번에 사람의 시선을 탁 끌어당겨야 되거든요. 근데 회화를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갖고 막 칠하는 사람은 이 떡칠을 하게 돼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건 뭐냐면 종이의 질감이라든가 종이의 어떤 느낌, 그 다음에 붓이 어떻게 여러 번 가서 저렇게 종이가 망가지고 닳고 뭐 이러다 보면 칙칙해지는 거거든. 물감은 계속 묻어가면은 무채색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색이 맑게 예쁘게 안 나온다고. 근데 디자인하는 학생들을 유심히 바라보게 되면요, 거기서 깨닫는 게 있어요. 아주 예쁜 색,
발색이 좋은 색은 처음부터 칠해야 돼요. 나중에 칠할 수가 없다고. 나중에 저기다 화이트 섞어서 칠한다고요? 그것도 굉장히 탁해요. 일단 화이트라는 색이 들어가게 되면요. 예전에 우리나라나 동양에서는 화이트를 뭐로 만들었냐면 조각 껍데기를 불에 태워가지고 그걸 빻아서 만들었다고. 그게 호분이에요. 그 호분이 얼마나 걸쭉해요. 회도 걸쭉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화이트는요, 저 종이의 원래 색이라고요. 근데 원래 색이 약간 미색이다 그러면은 뭐 화이트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화이트가 뭔가 또 연구를 하셔야 돼요. 물론 유화에서는 징크 화이트, 티타늄 화이트, 실버 화이트 이렇게 화이트가 성질이 다른 이런 게 많지만은 수채화 물감에서는 그게 좀 여러 가지를 공부하는 분들이 좀 드물어요. 근데 제가 그 수채화 물감을 예전에 사놓은 걸 보고 제일 유심히 보니까 뭐 홀베인도 있고 사쿠라도 있고 그다음에 이 또 르프랑도 있고 루카스도 있고 꽤 있더라고요. 아니면은 작은 이 휴대용 물감 통도 있더라고요. 다 거기에 있는 색이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검은색이나 제가 지금 털 그리고 있는데 저 동물 털, 소털이죠. 소털의 그 황색 중에서 가장 진한 그림자 부분에 있는 그 어떤 저런 번트시아나 계열의 저런 색을 내려면은요, 우리가 이 악교 성분이 많이 들어간 뭐 요즘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물감으로는 저게 안 되더라고. 저 진한 게 계속 텁텁해지고 탁해지게 돼 있어요. 이랬을 때는 어떤 색을 써야 되느냐면은 제가 아까 그리다가 잠깐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 피그먼트를 갖다가 아예 그 이렇게 칠하면은 확 그 어떤 그 빛이 안 나는 그 어떤 물감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건 독일 회사인데 그 제품을 쓰면은 저렇게 한 방에 그냥 확 어두워져요. 한 방에 어두워진다거나 한 방에 밝아진다는 거는 그 채도를 엄청나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그레이징 기법이나 뭐 이 어떤 임파스토 기법 이런 식으로 계속 칠해 나가는 그런 기법들은요, 탁해지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또 더군다나 수채화는 탁해지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물론 저도 그렇지만 저는 지금 상관 안 해요. 왜냐하면 빈티지 물품들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약간 탁한 것도 이용하거든요. 때로는 막 문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휴지에 찍어서 막 그 요철을 그 포르타주 기법으로 막 찍어내기도 하고, 스펀지로 뭐 이렇게 찍어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일부러. 하지만 제가 아까 디자인과 학생 말씀을 드렸잖아요. 빨간색 종류들, 우리 화방에 가면은 별 5개 이렇게 붙어있는 물감들 있죠. 유심히 다음에 가서는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래요. 물감에는 그 퀄리티에 따라서 별을 그려져 있는 게 다른 물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3개짜리, 4개짜리, 때로는 5개짜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 5개짜리 물감 중에 가장 좋은 물감들이 붉은색 계열이 많은데, 이 붉은색이 이제 가장 뭐 흔한 거는 마더레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인데, 사실 코치닐 같은 거라든가 뭐 이게 말하자면은 선인장 애벌레, 창자 애벌레로 만든 빨간색 이런 거는 발색이 굉장히 좋거든요. 주로 이제 그 저는 립스틱 그 붉은색을 많이 봐왔거든요. 제가 그 코로나 때 그림을 하도 그려가지고 립스틱 그림을. 입생로랑에서 만드는 그 붉은색들은 진짜 발색이 좋아요. 제일 비싸더라고 또 거기 그 루즈가. 그렇듯이 그 별 5개 달린 그런 물감을 쓸 때는요, 이 딴 물감 위에다 찍는다거나
딴 물감을 쓰면서 뭐 조금씩 이렇게 좀 섞을 수는 있지만은 제일 맑고 좋은 색이 나오려면요 애당초부터 딱 그 색만 써야 돼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제가 좀 말이 어렵나요? 조금 이 말은 제가 재료학 같은 거 하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그 디자인하는 학생들이 하얀 종이에다가 처음에 이 미숙한 학생들은 막 떡칠을 해, 또 덧칠을 하고 저건 나중에 칠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색채라는 거는 보색이 있고 그 다음에 난색이 있고 한색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 부분을 확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난색을 많이 쓰거든요. 눈에 빨리 들어오는 색깔들, 붉은색 계열, 노란색 계열, 채도가 강한 색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는 맑게 칠하려면은 있는 그대로 칠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별 5개짜리를 사가지고 막 섞어 쓰시는 분들 보면은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쓰시면은 그 원색 그대로 써야 된다고. 이 막 팔레트에다 막 문질러가지고 섞는 색이 아니에요. 그런 색들은 얼마나 비싼지 가서 가격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금방 아실 수도 있어요. 이 가령 땅색, 저 번트 시엔나나 이 옐로우 오커, 이 똥색, 이런 색깔들은 엄청 싸요. 왜냐면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만든 색들은 지천에 흙이 있으니까 얼마나 싸겠어요. 만들면은 그냥 태워서 만들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 검은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색이 이제 깊이 있다는 거는 이제 딥자를 쓰거든요. DEEP인가? 이렇게 딥하다 그러면 깊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깊은 맛을 내는 그 색이 또 있어요. 어떤 색은 흑색을 썼을 때 먹에서 약간 푸른기가 도는 먹도 있고, 또 아예 이 카본 같이 그냥 새카만 색도 있고, 또 아이보리 블랙처럼 은은한 고급스러운 이렇게 물러나는 색도 있고, 이렇게 흑색도 종류가 많아요. 근데 요즘은요, 요즘은 이제 아직 물감으로는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그 페인트 중에서는요, 이 보통은 어떠한 이 검은색으로 어떤 마네킹이라든가 어떤 물건들을 이렇게 칠해 놓으면 반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어떤 형태가 약간 반사가 되거든요. 아무리 까만색을 칠해놔도. 근데 그 페인트는요, 까맣게 칠해 놓으면 그냥 새카매요. 앞뒤가 구분 없이. 이 페트병 같은 데다 칠해놔도 구분이 안 돼요. 빛을 다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페인트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이 세밀화를 그리다 보면은 그런 부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게 그림자라든가 하이라이트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예 검게 들어가는 부분, 특히 어떤 묘사를 많이, 컨트라스트를 많이 줘야 되는 부분에는 그런 물감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제가 말씀드린 확 디프하게 들어가는 물감들, 특히 이제 이 황색 계열엔 그런 게 많이 없거든요. 그 독일에서 생산된 어떤 물감을 내가 설명란에다가 해놓을게요. 우리나라에선 파는 데가 없는데 인터넷으로 찾아 들어가서 해외 발주를 해야 돼요. 요즘은 해외 직구들이 다 가능하니까 가능할 거예요. 근데 그 물감을 한번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은 이 아시아에서 나온 올베인, 그다음에 우리나라 신한, 알파에서 나온 물감하고 적절히 사용만 하면은요, 아니면 다이소에서 나온 물감도 괜찮아요. 적절히 섞어서만 잘 치면은 그 깊이 있고 디프하다는 게 뭔가를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 세계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장비 타령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붓이라든가 이 물감은요, 구별하는 방법은 그런 거예요. 깊이,
그다음에 이 색을 받아야 되고 이 빛깔을 우리가 이제 조명이 있잖아요. 조명을 받아들였을 때 그게 반사가 되면은요 절대로 그 깊이 있는 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크릴 물감으로 만약에 이런 세미라를 한다 그러면은 번쩍번쩍 빛나가지고요 깊이가 없어요. 수채화는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면은 여기에 풀기를 많이 안 먹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물감을 만들 때 악교 성분을 조금밖에 안 넣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려면은 오히려 수채화 물감이 더 나아요.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은 이따가 인터넷으로 이진주 작가를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그분은 손을 참 잘 그리거든요. 동물도 잘 그리고 동물 창자도 잘 그려요. 스토리성 있는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데 이 어떤 시장에서 판매를 한다거나 이런 데는 손해를 보는 작가예요. 왜냐면 이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은 예술가적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을 하는 친구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그림 잘 그리거든요.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오늘은 저 얘기하면서 벌써 목이 쉬어버렸는데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볼게요. 오늘은 가급적 멘트를 안 넣고 그리는 것만 보여드릴까 했는데 이 세미라가 좀 약간 지루하거든요. 보다 보면은 변화가 별로 없으니까 조금씩 묻어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 보충 설명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벌써 거의 1시간을 채워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깊이가 있는 그림이라는 거는 잘 그려서 깊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감의 성질 그런 원리를 좀 알아야 된다고요. 그걸 알려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를 조금 생각해 보시기 바라는 거고요. 우리가 그림을 아무리 잘 그려놨어도 어떠한 상태에다가 액자를 하는 것도 그래요. 액자를 하는데 이런 세미라를 액자를 할 때는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잘못 유리 끼고 그러려면 아크릴 끼고 그러려면. 그래서 요즘 이제 또 과학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세미라 같은 경우에는 무반사 유리를 끼면은요 이 깊이감 있는 걸 즐길 수가 있다. 근데 막 그냥 얼진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유리가 있으면 우리가 비치잖아요 거기에. 그리고 산지사방에서 있는 조명들이 거기 다 비친다고. 그러면 한눈에 깊이 있는 그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미술관 같은데 잘 가보시면은 모나리자도 마찬가지고 어느 미술관이고 다 유리를 껴놓은 미술관은 없어요. 원화 그대로 보여주지. 근데 요즘 약간 좀 손상된다 이렇게 우려된다 그러면 다 무반사 유리를 껴놨습니다. 그런 것도 유심히 보실 줄 아셔야 돼요. 그게 비싸니까 안 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왜 그러는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지고 빛 반사하는 거 이런 거를 봐가면서 이렇게 이 색감이나 어떤 이 반사되는 거 이런 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제 세필로 세미라를 하고 있는데 이걸 깊이 있게 주려면은 그다음에 이 콘트라스트를 어느 정도로 이렇게 해주려면은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하지 않으면은요 굉장히 또 나중에 시행착오를 겪게 돼 있다고. 이 작업을 하면서도 이 어떤 지금 제가 보는 저 가방의 사물에 보면은 막 굴곡도 많고 어떤 부분은 진하고 어떤 부분은 또 생각보다 안 이쁜 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런 것조차도 다 그릴 필요는 없어요. 내가 어떤 흐름을 형성해 주면서 이렇게
잘 끌어가야 되거든요. 저도 이 그림을 그릴 때 대체적으로 어떤 복잡한 부분, 눈에 확 띄게 어떤 그 세밀한 부분을 갖다가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저기에 이렇게 그 견장이나 뭐 어떤 보면은 무대 마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 컬렉션 할 때 굉장히 재밌거든요. 각 모양이 다 달라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넣어서 그리고 있는데 저런 거라든가 아니면 피켈의 대가리 부분이라든가 저 이 어떤 그 이 가죽 벨트에 어떤 모여져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의 리듬을 형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주면서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약간의 변화를 살짝 그리고 너무 변화를 많이 주면은요 그림이 복잡해가지고 보기가 싫어요. 여기다가 뭐 물건을 여기저기 막 배치하고 뭐 이러는 걸 제가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세밀화를 즐긴다는 거는 단순한 데서도 그 매력 있는 것만 찾아내면 돼요. 뭐 단추라든가 실밥이라든가 뭐 어떤 작은 구멍이라든가 뭐 이런 것만 충실히 잘 묘사를 해줘도 상당히 매력 있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유심히 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제 목이 쉬어가지고 이제 여기서 끝내야 되고 다시 또 좋은 그림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1시간이라 굉장히 길었어요. 감사합니다.